비호감이 높다는 반응이 비호감도가 큰 탓에 요새 세상에 비호감 딱 2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필 여야 대선 후보들입니다. 핵심은 저 눈썹입니다. 염색을 했다가 이 대선 전국 오면서 오히려 염색을 안 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활기차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혹시 부모님께서 찍먹겠다고? 간장에 찍어 드세요. 머리 염색 얘기, 탕수육 찍먹이냐 부먹이냐 얘기 이런 걸 좀 어이없는 웃음도 나오고 했는데요. 쭉 보니까 왜 비호감 대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알 것도 같습니다. 지난 2일에는 채널A가 그 개국 10주년 기획으로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네. 배우자, 대선 후보 배우자 비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후보 비호감도는 알겠는데 배우자 비호감도는 도대체 왜 조사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보도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보는 분들은 다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도하게 이제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김종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 그냥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서로 공방을 이제 중계하듯이 했어요. 이를테면은 뭐 최후 통첩이다. 그러니까 뭐 주접을 떤다. 뭐 와인 삼고초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윤핵관이 뭐 누구네 뭐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십성으로 많이 좀 보도가 됐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이 비호감 대선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또 정책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이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 상위 100개 기사를 분석을 했을 때 대선 관련 기사가 76개입니다. 그중에 42개가 이제 정치인의 발언이나 SNS 글을 그대로 이제 옮긴 기사고요. 대선이 얼마 전에 이제 100일 전이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이다 하고 좀 규모 있게 나온 게 디지털 대전환 한 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100일 전 기준이니까 저희가 계속 앞으로 공약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달에는 최소한 그 한 달 동안에는 공약이라는 게 이렇다 할 게 없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피케티 열풍이라고 할 만큼 어떤 그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들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단지 국민들의 그냥 한순간 흘러가는 어떤 관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한 정책 카테고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답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정책 공약으로 진작에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한 3번 정도 취재해보고 청와대도 한 2번 출입해본 이제 일간지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기자 말은 정책 기사는 취재 품도 많이 들고 내용도 복잡해서 독자들 관심이 좀 덜하지만 네. 누가 뭐가 된다라는 인사 기사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네. 독자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의 이제 취재원과 신분을 쌓아서 이런 식의 보도를 좀 지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후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어요. 최근까지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달 29일에 선임을 했는데 이튿날이 30일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충격 단독 영입 인재 1호 혼외자 폭로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TV조선이 거의 그대로 받아서 메인 뉴스에 방송을 했는데요. TV조선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유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보도를 놓고도 대선 후보 직계 가족은 검증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검증 대상이라도 또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또 이게 검증 대상이라도 결혼 전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뭐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서 이름이라든지 뭐 눈은 가렸지만은 뭐 얼굴을 공개를 하고 관련된 인사들 아무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지금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생활 침해 그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정파성이 강하고 좀 증오에 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정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언론은 아직도 이거를 조동환 교수 사건을 지금 아직도 각 네이버에 보면 언론사가 편집하는 판이 있거든요. 네. 조동환 교수 기사를 계속 올려요. 이를테면은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
있지만 점점점 뭐 이런 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직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이미 그거를 계속 조회수로 지금 이용하는 언론들까지 지금 계속 있어서 총체적 난국을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부 기자들 아침마다 하는 일이 시사 라디오에 출연하는 정치인 발언 챙기는 게 이제 하루 일과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 추가된 게 SNS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송영길 같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진중권 전 교수나 이 김부선 씨 같은 유명인 SNS도 주요 취재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유명인들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인상 비평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자기 SNS니까 자유롭게 쓰는 건데 이게 그대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가 페이스북 저널리즘이라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유명인 SNS 받아쓰기 보도를 바탕으로 SNS 뉴스화 지수를 만들고 있는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11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받아쓰기 기사는 모두 6,020건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0건이나 됩니다. 받아쓰기 기사가 가장 많은 유명인은 이재명 후보로 1,378건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743건으로 2위, 이준석 대표가 443건으로 3위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87건으로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5위, 김부선 씨가 109건으로 9위였습니다. 이런 기사 만드는데 누가 먼저 보느냐 요거가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기사 작성하는데 10분은 안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따지죠. 기사 작성하는데 매우 효율적인데 조회수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유혹에 조회수를 좀 이렇게 신경 쓰는 언론에서는 이거를 좀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정파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유독 보수 언론 쪽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 또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 제가 그 기자협회부에 예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제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뭐 훌륭하신 분이고 본인의 의사를 얼마든지 SNS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언론이 이거를 그대로 받았으면은 도대체 언론은 뭐하러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균형 감각, 반론도 실어주고 또 어떤 뭐 이를테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거는 최소한 필요로 한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한다라면은 이거는 언론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여러 나쁜 보도를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NS 받아쓰기 보도가 가장 폐해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을 좀 물었더니 없어져야 한다라고 대답을 대부분 했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면서 한 얘기가 그 언론사들끼리 SNS 받아쓰기 보도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들의 신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